2020 대수능 6월 모평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 해설을 맡은 조은희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생명과학원 만만치가 않죠? 선생님 특히 이 6월 모평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응원 토닥토닥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앞에 이제 쭉 겨울방학부터 3, 4, 5월 열심히 공부했는데 2월 모평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꼼꼼히 풀면서 우리 부족한 점 잘 보완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개념 반복하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요 여러분. 네, 1번부터 그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식물세포의 구조가 나왔는데요. A, B, C는 각각 핵, 세포벽, 소포체 중 하나이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먼저 A부터. A는 핵막과 연결된 단일막 구조,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있네요.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B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핵이 되겠습니다. C는 세포막 바깥에서 세포의 형태를 한 번 더 유지시켜주는 셀룰로스가 주성분인 세포벽이 되겠네요. 기억부터. A는 동물세포에도 존재한다. 소포체는 동물세포에도 존재하죠. 맞습니다. 니은 B에는 히스톤이 들어있다. 핵 속에 DNA가 들어있고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히스톤 들어있습니다. C의 구성성분에는 셀룰로스가 포함된다. 세포벽의 주성분은 셀룰로스, 다당류죠.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작년 수능 1번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 꼼꼼하게 다시 보시고요. 이제 2번. 생명체에 있는 물질 A, B, C에서 특징 기니디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 특징 기니디를 순서 없이 나타냈네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A, B, C는 물, 단백질, 인지질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먼저 특징을 보시고 특징에 해당하는 물질을 옆에다 써볼 것.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 단백질이죠. 구성 원소에 수소가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얘도 H2O니까 수소 있고요. HO 구성원소,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 단촌이죠. 인지질은 지질이니까 CHO가 있고 인지질이기 때문에 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수소 같네요. 그래서 물, 단백질, 인지질 모두 다 이 특성을 갖습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따라서 단백질과 인지질이 해당하는 특성이다. 써놓고 보니까 단백질은 3가지의 동그라미, 인지질은 2가지, 물은 1가지 동그라미네요. 자, 매칭하면 B는 3가지 특징의 동그라미니까 단백질이구나. A는 2가지 동그라미니까 인지질이구나. C는 1가지만 동그라미니까 물이겠네요. 특성을 이제 매칭해야죠. 인지질과 단백질이 동그라미인 것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라는 특징. 셋 다 동그라미인 것은 구성원소에 수소가 있다라는 특징. 그 다음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단백질만 갖는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 남은 디귿은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라는 특성. 기억부터. A는 인지질이다. 맞습니다. B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디귿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디귿은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라는 특성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작년 수능과 완전히 문제 유형이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네, 3번.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호흡은 고분자의 포도당을 산소를 소비하면서 저분자의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고 그 결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에너지 중에 약 60%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 체온 유지에 쓰이고 40%는 ATP에 저장되죠. 그리고 이 ATP는 세포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고요. 그럼 기억부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면서 에너지 방출시키고 있으므로 이화작용 맞죠? ATP의 구성원소에는 인이 포함된다? 자, 이게 약자가 뭐예요, 여러분?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죠? 인산기 안에 인이 포함되죠. 디귿.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분해돼서 생긴 에너지 중 60%가 열에너지로 방출되는데 이 열에너지가 방출되면 체온 유지에 쓰이죠. 그리고 또는 여기서 40% ATP에 저장했는데 ATP를 추가적인 체온 유지에 쓸 수도 있습니다.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아, 이것도 선생님 놀랐어요. 작년에 수능에 4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표는 식물의 구성 단계의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인데 1, 2, 3은 기관, 조직, 조직계 중 하나이다. 우선 원의 예로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기관이죠. 기관 중에 영양기관. 2, 관다발 조직계가 있네요. 2는 조직계 수준. 3, 해면 조직이네요. 해면 조직은 유조직의 예로서 조직 단계네, 조직. 자, 기억부터. 열매는 원의 예에 해당한다. 열매는 생식기관이죠. 기관의 예 맞습니다. 니은 A에는 물관이 있다. 관다발 조직계는 통도 조직이 모여서 형성이 되죠. 통도 조직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즉 관다발 조직계에 물관이 있다? 그럼 맞는 거죠. 디귿, B는 표피 조직계에 속한다. 해면 조직은 유조직의 예로서 유조직은 어디에 속해요? 기본 조직계에 속하죠.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 그래서 표피 조직계에 속한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 식물의 구성 단계 그리고 각 단계 예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5번 문제. 2단원의 첫 등장 문제예요. 그죠? 그림 가는 어떤 동물 2에는 유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동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모랄이며 이런 정보도 있고요. 나는 이 세포 분열 과정이 어느 한 식에서 관찰되는 세포다. 자, 우선요. 가를 봤더니요. 2에서 출발했는데 DNA 2배로 복제됐다가 한 번 내려오고 2번 내려오고 있어요. 1분열이 일어나고 2분열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무슨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이 되겠죠.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 분리되기 전까지는 핵상이 2N이다가 상동염색체 분리되고 나서부터는 핵상이 N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어느 시기인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리되기 전을 일단 상상해 볼까요? 여기 분리되고 있는데 분리되기 전에 이렇게 두 가닥이 붙어 있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핵상이 몇 N? 하나씩 외롭게 존재하니까 핵상 N입니다. 그럼 이미 감수 1분열은 지난 상태고요. 그럼 2분열이 되겠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죠. 따라서 후기 2가 되겠습니다. 2분열 후기. 자, 그러면 이쪽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는 무엇이냐? 염색 분체끼리는 복제된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라지알이 있으면 여기도 라지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유전자형은 왜 준 것이냐? 헷갈리라고 준 거죠.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알려준 것인데 라지알의 대립유전자인 스모랄은 어디 있을까요? 이 염색체의 상동인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기억부터 A에는 라지알이 있다. 맞습니다. 구간 1에서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구간 1은 DNA가 복제 중인 S기예요. S기 때는 염색 4 상태로 존재하죠. 따라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디귿. 나는 구간 2에서 관찰된다. 후기 2는 감수 1분열 후에 관찰되는 거죠. 아직 핵상은 N이고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두 개 딸의 분리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쯤 관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A, B, C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A, 오줌을 몸 밖으로 배설하고 있네요. 배설계. B는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니까 호흡계. C는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한 다음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소화계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우리 이 요소, 질소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가죠? 맞습니다. 근데 요소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생성되는 곳은 간이죠. 간에서 암모니아가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소화계에서 사실 요소는 생성되는 거죠. 소화계에 속하는 간에서 이 요소가 생성된다. 그 다음 이렇게 이동해서 그리고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니은, B는 호흡계이다 라고 했는데 비호흡계 맞고. 디귿, C에서 흡수된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C에서 흡수된 물질, 즉 영양소가 되겠는데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돼서 결국엔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온몸의 세포로 운반이 되죠.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7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 첫 번째 문제는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문제고요. 기억관이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이렇게 그래프 분석할 때 팁은 X축을 먼저 보세요. X축에 따른 Y의 변화를 볼 것.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포도당 농도입니다. 포도당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혈당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니은은 증가하고 있고요. 기억은 감소하고 있어요. 혈당량이 높아질 때 이 혈당량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분비가 증가하는 이 니은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누구겠어요? 혈당량 감소시키는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이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러면 인슐린과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이 기억은 글루카곤이 되겠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분비가 증가되겠죠. 얘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고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죠. 그래서 기억부터. 기억은 이제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알글 이렇게 기억하시고, 배인, 손가락에 베이면 피가 나니까 혈당량 줄어들 거야. 이렇게 암기하자고 선생님이 암기 팁 줬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이다.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어디예요? 혈당량 조절의 중추, 체온 조절의 중추, 혈장 삼투압 조절의 중추 모두 다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혈중 인슐린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 C2일 때 인슐린 농도 이만큼, 그리고 C1일 때 인슐린 농도 이만큼. C2일 때가 더 높은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고비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을 보면서 이걸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막막했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풀면 문제를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문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표는 같은 종인 동물, 이에는 6인 원의 세포 가나와 투의 세포 다라에서 기니딜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그림은 세포 A와 B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이 동물종의 특정 형질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 기니딜이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 뭔지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4개 중에 2개는 라지 H 또는 스몰 H, 즉 대립유전자고, 또 나머지 2개는 라지 T와 스몰 T, 대립유전자이구나. 2개씩 대립유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각 A와 B는 1과 2의 세포일 것이다. 둘 중 하나다.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과 2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알려줬어요. 우선 이렇게 핵형이 보이면 핵상부터 써봅시다. 핵상. 하나씩 왜 이렇게 존재하니까 N이죠. 염색체 구성을 상과 성으로 나눠서 써볼게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염색체는 2개고, 그리고 성염색체는 1개겠죠. 일단 2개는 있고 성염색체가 X인지 Y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두 개씩 쌍으로 존재해요. 핵상 2n이고요. 상염색체는 6개 중에 4개고 성염색체가 2개일 텐데 모든 쌍이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모든 쌍이 모양과 크기가 같다면 성염색체도 모양과 크기가 같구나. 즉 성염색체 구성이 XX겠구나. 자, 그러면 A와 B에서 지금 똑같이 생긴 염색체를 볼게요. 얘 똑같이 생기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만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염색체는 성염색체 중에 Y고 이 큰 염색체들은 XX가 되겠네요. 아, 그럼 여기서 성염색체 구성이 Y임을 알았어요. 그럼 A는 Y를 갖고 있으므로 누구의 세포? 수컷, 암컷 중 수컷의 세포. B는 성염색체 XX 구성을 가지므로 누구의? 그치, 암컷의 세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매칭을 했는데 이제 1과 2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요. 항상 1의 세포와 2의 세포의 모세포, 핵상이 2n인 세포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1의 세포. 1의 세포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1의 세포 중에 모세포, 핵상이 2n인 세포에는 이 가 또는 나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엄마 세포, 핵상이 2n인 세포는 가와 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종류를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모세포에는 누구랑 누가 들어있겠어요? 기역도 있어야 되고 디귿, 리을도 있어야겠네요. 기역, 디귿, 리을. 이건 무조건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나 세포의 경우는요. 4가지 유전자 중에 3가지를 가져요.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2개를 일단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지 H랑 스몰 H 또는 라지 T랑 스몰 T 둘 중에 한 쌍은 반드시 가진다는 얘기예요. 4개 중에 3개를 가진다는 것은 대리유전자 4종류 중에 3개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 둘 중에 어떤 한 쌍은 갖는다는 얘기예요. 대림전자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림전자가 존재하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핵상이 2n이 되어야겠죠. 2n. 대림전자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포에는 핵상이 2n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요. 가의 핵상도 생각을 해볼게요. 가의 핵상이 만약에 2n이라면 이 모세포가 갖고 있는 기, 디, 리 이 3가지 유전자를 다 가져야 되죠. 그런데 기억이 유전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얘 핵상이 n이다. 근데 핵상이 n이면서 디귿 유전자와 리을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어요. 핵상이 n이면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죠. 즉, 이 디귿과 리을은 상동염색체 위에 있는 대림유전자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과 리을은 대림유전자가 아니다. 이런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됐고 2의 세포로 한번 가볼게요. 2의 모세포. 핵상이 2n의 세포에는 어떤 유전자들을 가져야 되냐? 다와 라에 있는 모든 종류를 일단 가져야겠죠. 모세포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다 가집니다. 디귿, 리을 다 가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다나 라가 핵상이 2n인 세포라면 3가지 종류의 유전자를 다 가져야 하는데 지금 뭔가가 부족하죠. 니은, 디귿 부족하고 리을이 부족해요. 그 얘기는 핵상이 2n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 다 핵상이 n이다. 자, 그리고 핵상이 n인 세포에는 상동염색체는 존재하지 않죠. 즉, 서로 다른 대림전자 쌍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니은과 디귿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얘는 상동염색체는 지금 이 세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유전자가 상동염색체 위에 있는 대림유전자가 아니라는 걸 또 알려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니은과 디귿도 대림유전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개체가 기니디리 유전자를 다 가진다고 해봅시다. 기니디리를 모두 갖는 개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1이나 2는 4가지 유전자를 2n인 세포에 다 갖진 않잖아요. 그래서 2n인 세포에 기니디리를 모두 갖는 개체를 생각을 해볼게요. 디귿과 리을은 대림전자가 아니래요. 그 얘기는 디귿이 어떤 염색체 위에 있으면 리을은 이 염색체와 상동인 염색체가 아닌 또 다른 염색체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디귿이 니은과도 또 대립유전자가 아니란 얘기는 디귿이 니은과 대립유전자가 아니다? 그럼 니은이 또 상동인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고 또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는 거겠죠. 즉, 이 리을과 둘이 대립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은 기억이 디귿의 대립유전자가 되겠죠. 넷 중에 두 개씩 대립유전자라고 했으므로 니은이 디귿과 대립유전자가 아니면 반드시 리을과 대립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쪽으로 가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억과 디귿이 대립유전자고 니은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각각 1과 2의 모세포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를 염색체 위에다 나타내 볼게요. 자, 1의 모세포. 1의 모세포에 2N짜리예요. 2N짜리. 그 중에서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쌍만 나타내 볼게요. 원래는 6개를 다 그려야 되지만 6개가 아니라 4개만 나타내 볼게요. 우선 디귿과 리을 대립유전자 아니고 기억과 디귿이 대립유전자라고 했죠. 기억, 디귿은 상동인 염색체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2에서 핵상이 2N인 것도 그려볼게요. 이번에 니은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염색체 이렇게 그려야겠죠. 니은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다. 그리고 이제 디귿이 이 염색체 일단 하나는 있고 또 뭔가 있을 텐데 이 2에서 디귿과 그리고 이것의 상동인 염색체 또는 상동이 아닐 수도 있죠. 또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다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다는 핵상이 N이에요. 리을만 있어요. 그 얘기는 둘 중에서 니은과 리을 중에 리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쌍을 이루고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디귿도 받지 않고 기억도 받지 않았대요. 기억이나 디귿이 없대요. 그럼 일단 디귿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기억이 존재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받는다면 기억 또는 디귿 둘 중 하나를 받죠. 만약에 여기 디귿이 또 있다고 쳐도 디귿을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되죠. 핵상이 N이라면. 근데 지금 디귿도 기억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이 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염색체라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XY 성염색체 쌍이 되겠죠. 얘를 X라고 가정한 이유는 여기 두 개의 염색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귿과 대립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럼 얘는 같은 염색체잖아요. 같은 종류의 염색체인데 X가 두 개 있는 것만 가능하지 Y가 두 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있는 염색체를 선생님이 X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상염색체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상염색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염색체 한 쌍을 그리는데 이번에 이 원에는 리을만 있어요. 기억과 디귿은 여기 있고 리을만 있으니까 위치에 리을만 이렇게 두 개 있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기억과 리을은 대립유전자이다? 아니다. 기억과 디귿이 대립유전자다. A는 2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요. A는 수컷의 세포예요. XY 구성 갖는 2의 세포 맞습니다. 그리고 B가 XX 구성 갖는 1의 세포죠. 디귿, 라인은 X염색체가 있다. 라는요, 니은과 디귿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의 세포인데 니은과 디귿을 갖는다. 디귿은 X염색체 존재하므로 X염색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작년의 6월 모평 문제와도 매우 닮아있고 또 고난도 신유형 문항, 그 3주 특강 교재의 문제와도 매우 닮아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립유전자가 아니라 상동염색체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9번.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비림프구와 보조티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부터. 세균 X가 침입했더니 여기 뭔가 화학신호 물질이 나와서 백혈구가 모세혈관 틈으로 빠져나왔죠. 이 화학신호 물질은 히스타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백혈구가 지금 식균 작용하고 있어요.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이 대식세포가 식균작용하고 나서 항원주가 일부를 노출시켰더니 기역이 이것을 인식해요. 즉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기역은 보조 T 림프구고요. 이 보조 T 림프구가 니은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증식 분화되도록 합니다. 이 니은은 바로 B 림프구가 되겠고, B 림프구가 증식 분화돼서 항체를 만들고 있는 이 세포는 형질세포죠. 기억부터 가에서 X에 대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식균작용은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되죠? 맞습니다. 니은은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되었다.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하죠. 본메로의 약자예요. 가슴에서 성숙하는,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건 누구예요? T 림프구죠. 그렇죠? 디귿, 나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 세균 X가 1차 침입한 후, 그 다음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고 항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건 1차 면역 반응인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또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죠. 유전 파트 문제인데 선생님 이거는 아까 총평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유형 문항입니다. 다인자 플러스 연관 유전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비분리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다인자 플러스 연관 유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 문항 접근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가를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 A, B, D를 가지고 이 표현형이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 대립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 쌍에서 형질이 결정되며 대문자 수에 따라 표현형이 결정되는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의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자, 이게 아마 반가웠어야 돼요. 앞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계속 반복했다면 딱 이 삼성 잡종인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최대 표현형 가지수가 5가지라는 딱 이 글을 보고 바로 떠올라야 돼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 문제 조건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꿀킬클 강의, 선생님이 꿀킬클 강의가 제일 짧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 중에 그 강의로 얘기를 해보면 11강에 선생님 유전 꿀팁을 줬습니다. 다인자 플러스 연관 유전인 경우가 되겠고요. 어떻게 연관인 경우냐? 부모 중 한 사람은 상인 플러스 독립이고요. 물론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문자는 다른 문자일 수 있지만 선생님 A, B 연관됐다고 볼게요. 부모 중 또 한 사람은요. 상반 플러스 독립인 경우. 이런 경우 이 둘 사이에서 자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5가지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표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와 B가 D와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D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을 각각 써서 합쳐볼게요. 왜냐면 이 다인자 유전에서는 표현형이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문자 수, D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문자 수를 써서 더하면 자손에서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죠. 해볼게요. 자, 이 AB 사이에서 상인과 상반 사이에서 자손에서 대문자 수는 몇 가지 나오냐?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3개죠? 이렇게 하면 대문자 1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3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1개예요. 즉, 1개 또는 3개입니다. 대문자 가지수는. 그다음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2개,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1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0개죠. 0개, 1개, 2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A, B, D의 대문자 수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더하면 1 또는 3, 그리고 여기서 2, 4, 3, 5 이렇게 나옵니다. 대문자 가지수는 1에서 5까지 총 최대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부모에서 연관관계는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비분리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감수 1분열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A가 형성됐는데 이 A가 정상, 정자랑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났고 1 또는 2 중 1명이 그 아이다. 지금 난자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비분리가 일어나서 생긴 난자예요.
자, 그럼 자녀 1과 2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림절의 수를 봤더니 자녀 1은 4개, 자녀 2는 7개예요. 자, 그럼 자녀 1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녀 2 7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자녀 2가 뭔가 비불이가 일어난 난자와 정상 정자가 수정돼서 태어난 자녀가 되겠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서 최대로 많이 받으면 사실 5개예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2개를 더해줘야 되네요. 대문자 2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더 받았을까요? 자, 얘를 복제된 상태로 그려볼게요. 복제된 상태로 여기서 그려보면 라지 A, 라지 B 이렇게 있고, 복제된 상태로 그리면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복제된 상태로 그리면 라지 a, 스몰 b, 다음 스몰 a, 라지 b, 그리고 라지 d, 스몰 d, 이쪽도 라지 d, 스몰 d. 동시에 대문자 2개를 더 받으려면 대문자가 2개 있던 염색 분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대문자가 원래 이렇게 2개만 와야 되는 것이 2가닥이 다 들어가니까 4개가 올 거예요. 이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돼서 각각 들어가면 얘를 받아도 1개, 얘를 받아도 1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1개 받고요. 여기서 이제 5개가 만족이 되면 나머지에서 각각 1개씩 받으면 되죠? 대문자를 1개씩 라지 D를 받으면 되겠죠. 그럼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비분리가 일어난 쪽이 엄마 쪽, 비분리가 안 일어난 쪽이 아빠 쪽이 돼야겠고요. 염색 분체 비분리니까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자, 기억부터 가해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맞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아버지에서 라지, 라지비, 라지디 모두 가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느냐? 라지랑 라지비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자는 만들어줄 수 없다. A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선 연관관계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이것을 선생님이 꿀팁으로 정리해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꿀팁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은 강의 중에 꿀킬클 약점 공략에 11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가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를 나는 A와 B 중 하나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 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중추신경으로부터 뻗어져 나오니까 A와 B는 모두 말초신경인데 심장에 뻗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심장을 향하고 있으므로 자율신경이 되겠네요. 근데 앞이 짧고 뒤가 기니까 교감, 앞이 길고 뒤가 짧으니까 부교감이 되겠고요. 자극 전보다 후에 더 심장 박동이 많이 뛰는 거죠. 빈도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심장 박동이 증가했다는 것이므로 심장 박동을 증가하게 해주는 누굴 자극한 거예요? A와 B 중 교감신경을 자극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더 증가했다. 기억부터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A와 B 모두 다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말초신경계 맞습니다. B의 신경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한다. 부교감신경이 어디서부터 뻗어져 나오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중내, 연수, 척수 세 군데에서 뻗어져 나올 수 있는데 심장이 반응 기라면 얘는 중내, 연수, 척수 중에 어디서 뻗어져 나와요? 심장이 반응 기라면 연수에서 뻗어져 나오죠. 그래서 연수에 존재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나는 A를 자극했을 때 변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문제에서 맞는 설명하는 학생만 고르면 돼요.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피부의 모세혈관이 이완된다? 체온이 떨어졌어요. 그럼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열 방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되어져야만 열 방출량이 감소하겠죠. 학생 A는 틀렸고, 학생 B, 땀을 많이 흘리며 항인용 호르몬 ADH가 작용하여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촉진된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죠. 내 몸에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럼 물을 재흡수시켜야 혈장산탑이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분지 흡수를 촉진하는 ADH의 분비가 증가해서 다시 삼투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맞았네요. 학생 C.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뇌하수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분비가 촉진되느냐?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인 TSH와 TRH 분비는 감소하죠. 그래서 TSH 분비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 문제가 나왔네요. 잠깐 이제 마음이 놓이는 4단원 문제.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억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죠. 니은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이죠. 디귿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작용. 리을은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반작용. 기억,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것, 포식과 피식이죠. 스라소니와 눈신토끼는 서로 다른 개체군, 서로 다른 종이므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니은에 해당합니다. 분서, 분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나 서식 공간을 달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이죠. 니은입니다. 맞아요. 질소고 정세균에 의해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 생물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흥분의 전도그래프 분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한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A와 B 사이에 시냅스가 있다는 거. 저 신경이 A와 B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시냅스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내용 읽어볼게요. 그림은 A와 C의 지점 D1으로부터 지점 D2, D3, D4까지 거리가 나왔고요. 자, 표는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A와 C의 D1의 역치상의 작을 여기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과된 시간, 이것을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선생님이 얘를 T1이라고 둘게요. 기억은 T1이다. 자, 그럴 때 이 시간이 6ms일 때, T1이 6ms일 때 측정한 막전이에요. B와 C의 각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여기 거리 나왔죠? 시간 나왔죠? 속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B와 C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각각 1 그리고 2 중 하나이다. 자, 우선 이런 문제 접근할 때 선생님이 꿀팁 드렸는데요. 마이너스 80에 주목하라. B의 D2 그리고 C의 D3 둘 다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보자. 우선 자 6ms 이게 T1입니다. T1 즉 D1에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6ms 후에 각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인데 이 T1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선생님은 TA와 TB로 쪼개볼게요. 그럼 각각 TA와 TB는 뭐냐? 먼저 B의 D2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A의 자극을 줬어요. 어디? D1에 자극을 줬어요. 그럼 B의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걸 TA로 잡은 거죠. 그 다음 B의 D2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B의 D2에 자극이 오고 나서 특정 막전을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 TB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1, 6ms라는 시간을 TA와 TB로 나눴어요. 다시 T1은 처음에 D1에 자극을 주고 나서 B의 D2에 일정 시간 후 막전을 측정한 건데 이 T1을 TA랑 TB로 나눠보자. 우선 D1에서 B의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A와 B의 D2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특정 막전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 TB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B가 얼마죠? 3입니다. 그럼 TA는 3이 되겠죠. 그러면 D1에 자극을 주고 나서 정확히 3ms 후에 D2까지 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C의 D3 볼게요. C의 D3도 마이너스 80이다. 근데 C의 D3도 마찬가지로 6ms일 때 측정한 막전이고 TB는 똑같이 3이에요.
그러면 C의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A는 똑같이 3이 돼야겠죠. 3입니다. 3. 똑같아요. 3.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C는요.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흥분의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3cm를 3ms에 갔네요. 그럼 1cm를 1ms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ms나 1cm 간다. 속도가 나왔어요. 그 문제에서 하나 남은 B는 2cm/m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호부터 보겠습니다. D1에서 발생한 흥분은 B의 D4보다 C의 D4에 먼저 도달한다.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D1에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일단 B의 D2까지 가는데 3이 걸렸어요. 흥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3이 걸린 거죠. 그 다음 B의 D4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cm 떨어져 있으니까 1ms 걸리겠죠? 그래서 뒤가 1이에요. 그럼 총 4ms 걸립니다. 그럼 C의 D4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여기까지 가는데 3인데 D4까지 1cm 더 가야 돼요. 1cm 더 가면 1ms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총 4ms. 따라서 똑같이 도달한다. 동시에. 니은 기역이 4ms일 때 C의 D3에서 나트륨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느냐, 탈번국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역이, 즉 T1이 4일 때입니다. 4. 그럼 C의 D3까지 일단 가는데 걸린 시간 TA가 얼마죠? 지금 3이에요. 그럼 TB는 자동으로 1이 돼야 돼요. 그럼 TB가 1인 시점 이렇게 그거 보니까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트륨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맞습니다. 같은 방식 또 연습해 볼게요. 기역이 5ms일 때 이번에 5입니다. T1이 B의 D2에서 탈분국이 일어나느냐? B의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A가 일단 3이네요. 그럼 TB는 자동으로 2죠. 2일 때를 딱 그어보니까 재분국이에요. 재분국. 그래서 탈분국 아니다. 재분국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푸셔야 되고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줬던 꿀팁은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의 약점 공략 강의 기준을 얘기했을 때 꿀킬클 14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모르겠는 친구들은 꼭 보완하셔야 돼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유전 파트 문제죠. 자, 이 문제도 처음에 꼼꼼히 읽지 않으면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사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동물의 몸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 의해, 단일인자 유전이네요. 한 쌍의 대림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림유전자에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E가 있고 자 그렇다면 4개 이상의 유전자네요. 그러니까 4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3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되며 단일인자 유전인 걸 뭐라고 해요? 복대림 유전이죠. 얘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복대림 유전이구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딱 4개인 경우예요. 우리가 사실 3개까지는 연습해봤는데 여기 1개가 더 나왔네요. 4개예요. 무려 4개. 자, 그런데 이 몸색 표현형은 4가지이며 갈색, 회색, 검은색, 붉은색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유전자들이 각각의 표현형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배 결과를 보면서 각각의 유전자의 우열관계 그리고 이 유전자들이 나타낸 표현형을 매칭을 해볼 거예요. 먼저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랑 이런 개체는 몸색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D라는 유전자를 가져요. 그럼 공통적으로 갖는 이 유전자가 우성이라서 둘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D는 같이 있는 B에 대해 우성이고 또 D는 같이 있는 A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정보 얻어냈어요. 그 다음 또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랑 이런 개체랑 이런 개체는 몸 색깔이 서로 다르다. 우선 B만 갖고 있는 개체는 B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나요. 근데
B를 갖고 있는 이 개체가 얘랑 다른 표현형이 돼야 되므로 이 개체는 E에 의한 표현형이 나타나야겠고요. E를 갖고 있는 이 개체는 또 다른 표현형이 나와야 되므로 A에 의한 표현형이 나와야겠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A는 E에 대해서 우성이네요. 그리고 B와 E가 함께 있을 때 E가 드러나므로 E가 B에 대해 우성이에요. 자, 얘를 종합해 봅시다. D는 B와 A에 대해서 우성. D가 제일 우성. 그리고 A가 E에 대해서 우성. E는 B에 대해서 우성. 이렇게 우열관계가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유전자를 표현형과 매칭을 해야 돼요.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인가. 그에 대한 정보가 이제 두 가지 교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자, 먼저 회색몸 암컷. 그럼 일단 회색몸 유전자는 하나 가질 거예요. 그럼 뭘 가진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몸 수컷을 교배했대요. 검은색 유전자도 일단 가지겠죠. 그런데 자손에서 검은색이랑 붉은색이 1대1로 나왔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붉은색이 툭 튀어나왔네요. 누군가 숨겨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검은색이 1로 나온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검은색이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에 대해서 다 우성인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회색, 검은색 뭔가가 만났을 때 검은색이 이만큼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붉은색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붉은색이 이 검은색에 대해서 열성이고 이 붉은색이 나머지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붉은색과 얘가 만났을 때 붉은색과 얘가 만났을 때 다 붉은색으로 나타나겠죠. 즉 검은색이 둘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났으면 검은색이 붉은색에 대해서 우성이고 붉은색과 나머지 유전자가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나타나므로 붉은색이 저 회색에 대해서도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또 볼게요. 갈색모 암컷과 붉은색모 수컷을 교배했는데 붉은색, 회색, 갈색이 2대 1대 1이에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일단 갈색 유전자 가지고요. 뭐 갔는지 모르겠고 붉은색 유전자 가지고 뭘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갑자기 없던 누가 튀어났어요? 회색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얘기는 둘 다 회색 유전자를 숨겨서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붉은색이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2배씩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1대1인데 2배만큼 있다라는 것은 붉은색이 갈색에 대해서도 우성이고 회색에 대해서도 우성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붉은색이 제일 우성이다. 그리고 갈색과 회색이 같이 있을 때 갈색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갈색이 회색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둘을 종합해 봅시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검은색이 붉은색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리고 붉은색이 갈색에 대해서 우성이며 또 회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순서대로 매칭하면 되겠죠. 됐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의 몸 색깔은 갈색이다. 기억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B만 갖고 있는 개체. B만 갖고 있으면 회색이 돼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니은의 유전자형은 A, B이냐? 붉은색, 회색 유전자를 가져야 됩니다. 붉은색, 회색이니까 A, B 맞습니다. A의 수컷과 유전자형이 이런 암컷을 교배해서 자손을 얻을 때 자손의 붉은색 몸을 가질 확률은 4분의 1이냐? 자, 우선 A는요, 붉은색으로 나타나요. 근데 유전자형을 써보면 자, 붉은색은 아까 A죠? 그리고 회색은 B예요. A, B, 니은과 그리고 갈색, 회색, 2B.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붉은색 개체예요. 그죠? 붉은색 개체. 그러면 A랑 E 만나거나 A랑 B 만난 경우죠. 얘 또는 얘가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의 개체는 A, E일 수도 있고 두 번째 A, B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다.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씩이다. 자, 그런데 이랑 얘랑 이 사이에서 붉은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이 유전자 뭐예요? D면 검은색 유전자, E면 갈색 유전자예요. 검은색, 갈색이요. 검은색이 제일 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 개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 라지 D, D를 받으면 안 되고 E를 받아야 돼요. 둘 중에 얘를 받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리고 붉은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얘 둘 중에 누굴 줘야 돼요? A를 줘야겠죠? 둘 중에 얘를 받을 확률 2분의 1. 여기서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붉은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둘 중에 2분의 1 줘야 되고, 검은색 유전자를 주면 안 되니까 둘 중에 얘를 줘야 되죠? 2분의 1. 그러면 1번인 경우가 8분의 1, 2번인 경우가 8분의 1. 또노님으로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 맞네요. 그쵸?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차분히 풀었더니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 특강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항입니다. 자, 이 16번 문항은 선생님이 풀면서 매우 반가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꿀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문제부터 읽어보면 사람의 유전 형질 A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E, F, G에 의해서 결정되며 A를 결정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존재한다. 일단 독립이다. 이것에 일단 마음이 놓이죠. 그 다음 그린 간은 어떤 사람의 G원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 이 사람의 세포 기니 D가 갖는 대립 유전자 이것의 양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역, 니은, 디귿을 매칭하기 전에 얘네들의 특징부터 봅시다. 원은 G원기 모세포래요. G원기 모세포는 복제 전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을 가진다면 0 또는 1 또는 2를 가져. 그죠? 그 다음 2는요. 이미 복제하고 난 다음에 상동염색체 분리하고 난 다음이라서 DNA 상대량을 가진다면 0 또는 2고요. 염색 분체까지 다 분리하고 난다면 3는 0 또는 1이 됩니다. 이 DNA 상대량에 대한 팁은요. 선생님이 꿀팁글 강의 4강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경우는 나머지 세포들의 모세포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포들에 들어있는 모든 대립 유전자를 종류대로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 종류를 가짐. 자, 매칭해 볼게요. 기억에서 라지는 갔는데 나머지 없어요. 200, 얘는 001, 얘는 101입니다. 얘부터 찾아볼게요. 나머지 모든 유전자의 종류를 다 가져야 된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라지랑 라지지인데 이걸 둘 다 가져야 돼요. 둘 다 가지는 건 얘뿐이다. 얘가 원이죠. 그 다음 2 또는 0, 2번 세포 얘네요. 0 또는 1, 3번 세포 얘네요. 쉽게 풀렸죠. 그러면 이 디귿으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라지2랑 라지-G가 있다. 그러면 이 원에는 라지2랑 라지-G가 있는데 상동인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스몰 e와 스몰 g가 있는 거겠죠. 왜? 한 개씩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대립 유전자가 한 개씩 있어야 된다. 스몰 f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누구만 갖고 있다? 라지 f만 갖고 있다. 자, 복제되고 난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복제되고 난 다음 두 개씩 복제가 됩니다. 2번 가볼까요? 라지2만 2개 있어요. 둘 중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라지2가 있는 염색체로 갔다. 얘는 똑같이 나눠지죠. 이쪽 오른쪽에는 스몰 e가 가고요. 그 다음 여기에 라지-G가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스몰 g가 같다. 이쪽으로는 라지-G가 같다. 그럼 3번에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나면 스몰이 라지 F, 라지 G가 들어가니까 001, 001 맞죠? 기억부터 원에서 세포 한 개당 라지 F분의 라지 플러스 라지 G의 상대량. 라지 F는 2개 있고요. 라지 E랑 라지 G는 한 개씩 있어요. 따라서 이 값 1 맞죠? 다음 니은 2번에 염색 분체 수가 23개냐 물어봤는데 2번은 일단 상동염색체 분리되고 난 다음이니까 핵상이 N이에요. 그리고 염색 분체는 분리되기 전이니까 염색체 하나가 다 이렇게 두 가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총 염색 분체 수는 두 가닥씩 N개, 23개가 있는 것이므로 46개인 거죠. 디귿. 3번은 디귿이다. 니은이네요.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꿀킬클 4강에서 선생님이 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아마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식물종에서 유전자형이 사성잡종인 P1, P2. P1, P2는 같은 종이고요. 사성잡종입니다. P1, P2의 유전 형제 기니디리에 대한 자료가 있다. 기역은 라지 A, 스몰 A, 니은은 라지 B, 스몰 B, 디귿은 라지 D, 스몰 D, 리을은 라지 E, 스몰 E에서 결정이 되면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완전 우성 형질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중간 유전 형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 고난도 신유형 3주 특강의 문제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되게 놀랐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도 풀어보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P1을 자가교배하여 얻은 자손에서 표현형이 9가지다. P1부터 생각해 볼게요. P1을 자가교배했더니 표현형이 9가지가 나왔다. 9가지를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3 곱하기 3입니다. 두 개의 값을 곱해줬다는 것은 두 쌍의 염색체에 이 형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개가 두 쌍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개, 1개 이렇게 3개가 연관일 수도 있고 2개씩 연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부터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연관관계를 그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여기 유전자형을 보면서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유전자형을 보면서 연관관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냐? 지금 중간 유전 형질과 완전 우성 형질이 섞여 있긴 하지만 유전자형만 보는 건 연관관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죠. 중간 유전의 경우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표현형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전자형을 봐서 연관관계 파악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파악할 거냐? 먼저 가정을 해보는 거죠. A와 B가 연관이라면? 자, 이런 유전자형은 언제 나올 수 있죠? 스스라라? 뭘 자가교배했을 때? 상반 연관 자가교배. 그 다음 이런 유전자형 라라라라 언제 나와요? 상인을 자가교배했을 때. 한 개체를 자가교배했는데 왜 A와 B가 이런 상반 연관 자가교배 결과, 상인 연관 자가교배 결과인가? 이런 모순이잖아요.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 A와 B 연관 아니고요. 그럼 A와 B는 연관이 아니니까 만약에 A가 이쪽에 있다면 B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A와 D가 연관인지 볼게요. 스스스스는 언제 나와요? 상인을 자가교배했을 때. A와 D를 봤더니 라라스스 언제 나와요? 상반을 자가교배했을 때. 또 모순이 발생해요. 상인이면 상인이고 상반이면 상반이지 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A가 여기 있다면 D는 독립이다. D는 또 다른 염색체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럼 A와 E가 연관되는지 봅시다. 스스스스 상반 자가교배. 라라스스 상반 자가교배 맞죠? 그러면 A와 E가 상반 연관돼 있구나. 그러면 3개 하나는 아닌 거죠. 여기 A가 있고 나머지 B, D가 다른 염색체 있다고 했으므로 3개 1개가 아니라 2개구나. 그럼 B, D의 연관관계도 봅시다. 라라스스 자가교배 결과 라라스스 유전자가 나오는 건 상반끼리 교배했을 때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반 연관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연관관계는 파악이 됐는데 이 3가지 곱하기 3가지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중간 유전 형질까지 딱 나오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그냥 완전 우성을 가정해 봅시다. 2개 다 완전 우성이라고 하면 표현형이 2대1, 대1, 대0 나오죠. 상반 자가교배하면. 맞죠? 자, 그런데 얘가 라스라스고 얘는 라라스스고 스스라라니까 유전자형이 3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게 중간 유전 형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일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상반끼리 교배한 거라서 2대1, 대1, 대0이고 유전자형이 3가지니까 어떤 게 중간 유전 형질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머지 이제 교배 결과를 보는 거죠. P2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볼게요. P2끼리 자가교배를 했다. 자가교배를 했는데 이번에 9가지가 나왔어요. 똑같이 9가지네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건 같은 종이기 때문에 여기 A 연관이면 A 연관, BD 연관이면 BD 연관이에요. 어떻게 연관인지 이제 봅시다. A와 E가 연관이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만 딱 비교해 보면 되죠. 스스스스
라라라라니까 아 상인 연관돼 있구나. 그다음 BD 라라라라니까 아 상인 연관의 자가교배 결과구나. 둘 다 상인 연관돼 있어요. 써볼게요. 둘 다 상인 연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씩 나온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이 네 가지 형질 중에 완전우성만 이쪽을 몰렸다고 해봅시다. 얘도 완전우성이고 얘도 완전우성인 거예요. 그럼 얘 자가교배 결과 표현형은 3대 0대 0대 1이 나오네요. 즉 두 가지 표현형만 나오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3 곱하기 3이잖아요. 즉 이쪽에 완전우성 두 개 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쪽에 만약 완전우성 두 개가 있으면 이쪽에 중간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우성과 중간유전이 하나의 염색체에 섞여서 연관돼 있구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우성과 중간유전이 하나에 섞여서 연관돼 있구나. 왜 그걸 알게 됐냐? 자, 얘에 해당하는 게 유전자형이 라라라라랑 라스라스죠. 그리고 얘가 스스스스죠. 세 가지 유전자형이 각각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게 된 거라는 건 중간유전이 여기 껴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상인 연관돼 있는데 원래는 3대 0대 0대 1, 둘 다 완전우성이라면 이런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죠. 두 가지 표현형만 나타나야 되지만 여기서도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즉 중간 유전 형질이 여기 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누가 과연 중간 유전 형질일까? 기니디리 중에 이제 마지막 단서가 있어요. 마지막 단서 볼게요. A에서 이런 개체와 C에서 이런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니은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가 기억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보다 많다. 자, 그러면 A에서 저런 개체와 C에서 저런 개체부터 유전자 위치 써볼게요. 자, A에서 유전자형이 저런 개체. 자, 지금 A는요, P1끼리 교배한 결과 자손입니다. 이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A와 E에 대해서만 보면 라스라스예요. 라스라스라는 것은 얘를 각각 하나씩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B와 D에 대해서는 라라스스입니다. 그러면 라라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P2끼리 자가교배한 결과 자손 B에서 이제 얘의 유전자형을 봤더니 A와 E에 대해서는 라라라라예요. 그러면 라라라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B와 D에 대해서는 라스라스예요. 그럼 얘는 상인 연관끼리 교배했으니까 얘 하나 갖는 거죠. 라스라스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 하나 받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손을 얻는데 니은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기억의 표현형 가지수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니은은 B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얘가 완전우성이라면 둘 다 라지비에 의한 표현형 라지비에 의한 표현형밖에 안 나오죠. 이 사이에서. 맞아요? 라라 또는 라스가 나오는데 완전우성이라면 라지비에 의한 표현형만 나와야 돼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완전우성 형질이라면 한 가지 표현형만 나와야 돼요. 라지에 의한 표현형만. 그런데 얘보다 얘가 많다는 얘기는 얘는 유전자형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표현형 두 가지를 나타낸다는 얘기고 얘는 한 가지 표현형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즉 니은이 중간 유전 형질이고 기억은 완전 우성 형질이구나. 자, 그럼 결정됐네요. 지금 여기서 A는 완전 우성 맞아요. 근데 E가 중간 유전 형질이고 B는 아까 중간 유전 맞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완전이니까 얘가 완전인 거죠. 그래서 B와 E가 있는 것이 지금 니은과 리을이 있는 것이 중간 유전이고 기억과 디귿이 완전 우성이다. 기억부터. B에는 라지 A랑 스몰 d가 연관돼 있다. B죠. 이게 B는 잠시만 다시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A는 E랑 연관되잖아요. 그럼 라지 A가 스몰이랑 연관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 리을은 중간 유전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에 따라 표현형이 모두 다릅니다. D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8가지이냐. 자,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D는 이 둘 사이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자손에서 표현형의 가지수를 볼 텐데 우선 이 둘부터 A와 E에 대한 것부터
얘는 항상 라지 A, 라지 E를 주니까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받는 거랑 이렇게 받는 거는 유전자형이 다르죠? 표현형이 다릅니다. 두 가지. 얘 둘 중 뭘 줘도 똑같으니까 얘만 볼게요.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는 거 유전자형 다르죠? 그럼 표현형 다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롭고 좋은 문제예요. 꼭 다시 한 번 더 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에너지양 피라미드가 나왔는데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에너지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다. 그러면 에너지양 피라미드는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맨 밑이 생산자, 그리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양이 되겠죠. 맞는지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가에서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예요. 15%.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보니까 전분의 현 곱하기 100, 15% 맞네요. 그 다음 여기서 물음표 기억값을 찾아내야 하는데 나에서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0%래요. 전분의 현 곱하기 100이 10%가 돼야 되면 여기가 100이면 되는 거죠. 기억, A는 3차 소비자다. A는 제일 밑에 단계 생산자다. 니은 기억은 100이다. 맞고요. 디귿, 가에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느냐. 일단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전분의 현 곱하기 100, 10%.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아까 15%라고 했죠. 그 다음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15분의 3 곱하기 100, 20%.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증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마지막 유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사실 가계도 분석 문제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최근 기출문제에 비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왜 쉬운지 이제 문제를 풀면 알게 될 거예요.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힌트도 있고. 그래서 먼저 가는 H랑 H별에 의해 H 다시 쓸게요. 나는 R과 R 다시에 의해 다는 T와 T 다시에서 결정되며 각각 이렇게 우열관계가 확실합니다. 가나 둘 중에 하나만 X염색체에 존재하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 다는 X에 있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너무 감사. 그리고 다는 열성 형질이다. 즉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그 다음 이제 발현 여부를 쭉 봤어요. 이제 표시를 해볼 텐데 얘는 가나, 얘는 나. 그리고 얘는 얘도 나죠. 그리고 나고 얘는 갑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4, 5, 6, 7, 8, 9 중 3, 6, 9만 다가 발현된다. 3, 6, 9 다를 추가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런 단서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이따 나중에 분명히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이미 얘를 밝혀줬잖아요. 둘 중 하나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면 X염색체에 존재하는 반성유전의 경우를 생각해봐서 반성유전의 모순이 발생한다면 나머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선생님이 이건 어디서 꿀팁 들었느냐? 약점공략 강의 꿀팁 10강에서 반성유전의 모순을 통해 가계도 분석하기라는 팁을 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가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열성 반성유전이라면 여유남녀 만족해야 돼요.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가 유전병 돼야 되고요. 우성 반성유전의 경우에는 남녀 여유를 만족해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에서 둘 다 모순인 상황이 나온다면 그건 반성유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예. 반성유전은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모순 발생하면 반성유전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가 반성유전한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럼 해볼게요. 가부터 적용해볼게요. 가. 열성 반성유전 가정해볼게요. 여자가 가이면 남자가 가여야 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열성 반성 아닌 거라는 거죠. 해볼게요. 여자가 가인데 남자가 가. 아니네요? 그죠?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럼 열성 반성 아니고. 이번에 우성 반성 가정. 우성 반성이라면 남자가 가일 때 여자도 가여야 돼요. 남자가 가일 때 여자도 가여야 되는데 또 아니네요. 모순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가는 열성 반성도 우성 반성도 아니에요. 반성 유전이 아예 아닌 거니까 X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그럼 가는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고 나의 경우는 X염색체 유전이 되니까 나와 다가 X연관이 되겠네요. 아, 쉽게 풀렸어요. 그럼 이제 나가 둘 중에 뭐냐? 먼저 열성 반성을 가정해보면 여자가 나일 때 남자도 나여야 하는데 여자가 나인데 남자가 나가 아니에요. 열성 반성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맞다. 또 모순 상황을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가 맞다라는 방식을 이용했네요. 그래서 우성 반성이에요. 유전병의 우성. 그리고 정상의 열성. 자, 그럼 하나 남은 가. 얘 상염색체 유전은 맞는데 과연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냐 열성 유전이냐. 자, 그럼 이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요 단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서. 만약에 if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정상인 사람은 H-만 가지겠죠?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상염색체 우성을 가정했어요. 정상인 사람 H-만 가져요. 그죠? 정상인 사람 H-만. 얘도 정상이네요. 가가 없잖아요. H-만. 그런데 문제에서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 1과 A가 같다. 그럼 얘가 H-만 있으면 얘도 H-만 있어야겠죠. 상염색체니까 쌍으로요. 그러면 H-밖에 부모가 못 주므로 얘는 H-만 받아서 정상이 돼야 되는데 가유전병이 있잖아요.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가정 틀리구나.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대로 정상 유전병이다. 이제 유전병 열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모순인 상황은 다 지우고 이제 제대로 된 유전자형 한번 써볼게요. 우선 가에 대해서 써볼게요. 유전병인 사람 H-만 갖는다. 자, 그래서 유전병인 사람 가에 대해서 2번 H-만 갖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H-를 하나씩 주는데 자녀가 둘 다 정상이니까 H를 가져요. 그리고 9번은요. H-만 가지네요. 그럼 부모한테 H- 하나씩 받아요. H- 있어요. 근데 체세포 한 개당 H DNA 상대량 1과 A가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1번은 지금 정상으로 표현돼 있는데 H- 여기 하나 가져야겠죠. 그러면 H 양이 같다라고 했으면 여기 한 개면 여기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고 이제 나와 다에 대해서 합쳐서 X 연관 유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써볼게요. 연관관계 파악하면서 X염색체 유전은 항상 유전자형 확실한 누구부터 쓴다? 남자부터. 남자는 갖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형질에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저 1번부터 1번은 둘 다 정상이니까 R-T 연관이네요. 여기다 써보면 R-T 연관이다. 자, 6번의 경우는 니은은 정상이고 R-가 있고 그리고 디귿만 유전병 T-연관. 그 다음 9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니은은 없고 디귿만 있네요. R-T-연관. 이 R-T-를 엄마로부터 받겠죠? 엄마 R-T-가 있어요. 자, 이 아버지는요, 니은도 유전병이고요, 디귿도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R 유전병 유전자 있고, 디귿도 유전병이니까 T-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 그럼 RT-를 딸한테 하나 주겠죠? 그럼 딸은 유전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 아니라 열성형질이다. A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A에서 T-만 있으니까 유전병 맞죠? 다 발현됩니다. 그 다음 디귿.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 나, 다가 모두 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가는 지금 상염색체 있으니까 독립이니까 일단 따로 생각해보면 H-끼리 이 사이에서 유전병이려면 H-만 가지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나와 다를 동시에 가지려면 X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R을 가지면서 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T-만 가져야겠죠. R은 하나만 가져도 유전병, 그리고 T-만 가져야 유전병. 그럼 R과 가지면서 R을 가지며 T-만 갖는 경우 확률을 보면 R을 가지면서 T-만 가져야 된다. 이 경우나 이 경우는 되죠. 얘나 얘는 안 됩니다. 4개 중에 2개만 돼요. 2분의 1이죠. n으로 곱해주면 8분의 1이네요. 그래서 디귿과 기억은 틀리고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계도 분석 문제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합시다. 그다음 마지막 20번.
그림은 먹이의 양이 서로 다른 두 조건 A와 B에서 종 A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먹이의 양은 A가 B보다 더 많다. 먹이의 양이 더 많았더니 개체수가 더 많이 증가했네요. 그죠? 기억부터 구간 1에서 증가한 A의 개체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자, 구간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A는 구간 1 동안 이만큼 증가, B는 요만큼 증가. 즉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많네요. 니은 A의 구간 2에서 A의 환경저항이 작용하느냐. 구간 2는 여긴데요. A나 B나 다 S자형 실제 생장곡선 나타내고 있으므로 환경저항이 작용하죠. 실제 생장곡선은 환경저항이 있을 때 나타난다. B의 개체수를 T2와 T1에서 비교해보자. T2의 개체수, T1의 개체수, T2일 때가 더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평의 20문제 꼼꼼하게 다시 풀어봤는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쵸?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자면 수능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인데 우리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본 시험이라는 거. 아직 5개월 동안 우리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거. 부족한 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부족한 점 선생님과 앞으로도 수능까지 쭉 채워나갑시다. 쌤이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